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가 현재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이 경선 과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이 투표율과 판세의 전망, 오늘 김기흥 국민의힘 연수울 당협위원장 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6.3 대통령 선거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60일 정말 조기 대선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22일간의 이 선거 운동 기간 또 김기웅 당협위원장이 지금 목소리가 쉬었다고 하는데 열심히 선거운동 하셨나 봐요. 이번 대선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체제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온 사법 체제가 어떻게 보면 깡그리 무시되느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든지 이제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죄긴 유죄인데 얼마나 죗값을 물어야 될지는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특검과 탄핵을 얘기하고 심지어 본인의 어떤 유죄 판단이 나왔던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그 내용에 있는 허위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그것까지도 법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후보라고 해서 제가 죄가 있는데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런 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법을 지켜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아야 되고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대선이라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있던 법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높거나 아니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 제어되지 않고 자제되지 않고 견제되지 않은 어떤 권력이 출현했을 때 과연 우리가 통합이 과연 가능할 건가?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째 법 앞에서 과연 평등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이 지극히 간단한 상식이 지켜져야 될 어떤 대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웅 당협위원장님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물 천천히 드시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박창환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선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지난 12월 3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은 대립과 갈등의 구도 속에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안정을 되찾기를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꿈꿨었습니다. 오늘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상으로의 복귀 그리고 안정을 택하는 날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6개월의 혼란과 대립,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대립과 갈등을 넘어 안정과 일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국민들이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율을 보자면 역대 두 번째로 이 수치가 높았습니다. 34.74%.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지역마다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이것이 본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호남 쪽에서 사전 투표율이 좀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 중에서도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부정선거 여부를 떠나서 여튼 사전 투표에 관련해서 관리 부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와 보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보다는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본투표에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조금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에서 사전투표가 결집된 만큼 본투표에서는 그 TK 지역
경상도와 어떤 대구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조직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 투표 이후에 불거진 몇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유시민 작가라는 그분이 얘기했던 설란형 여사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여성과 일종의 계층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도리어 또 반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편이죠. 내재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볼 때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자제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질문의 의도와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민주당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을 제명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본인이 좀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상대 후보의 어떤 후보 자격을 겁박하면서 또 국회의원의 어떤 제명까지 언급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의석수가 많다는 정도에도 이 정도인데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까지 다 가졌을 때 과연 이게 자잔에 절제되지 않고 견제되지 않았을 때 이른바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괴물 독재 국가가 출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서 저는 결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도 이 투표율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밑에 띠 자막으로도 이 지역별로도 세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율 정오 기준입니다. 22.9%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28.7%, 전남시 5%예요. 이렇게 사전 투표율 때와는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대선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도 있지만 이제는 시스템화 안착되면서 분산 투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전 투표가 높았던 지역에서는 본 투표가 조금 주춤하고요. 반대로 사전 투표가 낮았던 지역에서는 본 투표가 높게 형성되는 거를 지난 대선 때도 봤고 이번에도 봤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나온 투표율 속에 과연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지난 대선이 사상 최악의 뭐 소위 뭐랄까요 비호감 투표였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똑같은 77%대의 투표라도 그 전 대선 때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이런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똑같은 77.2, 77.1인데 투표율이 높냐 낮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국민들은 다수로 어디로 움직였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어디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는 효과를 갖다가 가져다주는 분산 투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도 높은 사전 투표율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70% 후반대에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유리하냐를 떠나서 국민 대다수가 이번에 이 혼란과 분열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많이 나오셔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뭐 정당별 또는 정치적인 이해득실 이런 걸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말 국민들의 투표 열기가 뜨겁다라는 데는 공감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1시에 이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등이 합쳐지기 때문에 1시에 나올 이 투표율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 정오 기준으로 봤을 때 2.6% 많습니다.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2.19% 차이였기 때문에 합친다면 현재까지는 21대 대선 투표율이 더 앞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1시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투표율이 높을 때 어떤 정당이 유리할 것인가, 낮으면 어떤 정당이 유리할 것인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좀 오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사실상 집권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회의가 5일이나 6일 정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들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선거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5가지 혐의로 그 재판을 중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와 또 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그 근거조차 싹 없앤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법 앞에서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진행되고 당연히 소급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것까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왕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상대는 오만하고 실언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유시민 작가 그다음에 아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오만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실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물 독재 정권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공격한다면 이거는 만인에 대한 투쟁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명국가가 아니고 야만이거든요. 이게 독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만은 막아야겠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 있어서 저는 8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어떤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80%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꾸 내란 종식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지운 거죠. 정치적 책임을 지었고 형사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이 맞는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탄핵 심판 제도에 대해서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의혹만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계엄이란 것 통해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고 법적 책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일련의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여서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발목 잡고 끊임없는 30번의 탄핵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거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80%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높은 투표율과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의 함의 이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그 이전까지의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국민 다수는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 진영의 어떤 그 진영 논리에 따른 해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도층은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일관되게 계엄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정권 교체 이 원하는 비율이 항상 50%를 넘어왔어요.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일주일 8일간 여론조사 공표 기간 동안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높은 투표율은 결국은 중도층마저도 이제는 지난 그 3년간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은 일당 독재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3년 윤석열 괴물 정권, 일당 독재 정권 그래서 헌정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린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에 왕자까지 새기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누가 지금 소위 말해서 증거 인멸하고 있느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 이후에도 본인이 비화폰으로 했던 내용들 원격으로 다 삭제하면서 증거인멸하고 있는 거 온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투표율이 77%든 80%든 바뀔 건 없다. 국민들은 12월 3일 이미 정권 교체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면서 사법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소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피웠던 책임자가 누군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77%냐 80%냐는 의미 없는 수치다. 오히려 그것에 담긴 함의는 국민의 다수는 심판 그리고 안정 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 지난 대선 투표는 넘을까요? 지지난 대선 그러니까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당시에 77.2%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던 지난 대선 때가 77.1%였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번에도 77% 선에서 투표율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일 동안의 선거 운동이 끝나고 오늘은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데 이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변수도 많았습니다. 이 대선판을 흔든 결정적인 장면 하나만 꼽자면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를 바라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앞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대법관에 지금 14명의 대법관에 있어서 이번에 본인이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그때 유죄 판단을 내렸던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대법관들을 국회에 집합시켜가지고 청문회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도리어 지금 14명의 사람을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을 자기의 입맛대로 30명을 할지 100명을 할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야 하는 이 선거 과정에서도 사법부를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됐을 때 더 겸손해질까요? 아닙니다. 국민이란 이름으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굉장히 본인의 입맛대로 구성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이제까지의 많은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억울하다.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의 법정에서 난 무죄다. 이런 것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온 경우가 뭐냐면 사법부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법 농단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젠가 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내가 볼 때 나는 기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갑자기 뒤집어졌다. 자랑했어요. 자랑한 건지 아니면 실언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대법원이랑 내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입법 권한이 있고 행정 권한이 있고 사법 권한이 있을 때 이 견제와 균형이 없고 한쪽으로 몰아섰을 때 사단이 나는 겁니다. 견제가 없을 때 민주주의가 없는 거고요. 법치가 없을 때 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단지 의석수가 많이 줬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과 사법마저도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됐을 때는 누가 견제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패널을 하는데 제가 자기 검열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나 고발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지지자분들이나 국민들을 만나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내가 뭐 댓글 쓴 게 있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종의 공포나 불안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잘못을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원칙적인 것들이 법을 통해서 재단을 받고 그랬을 때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대법원을 공격하는 사람인데 야, 너 착하게 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정치의 문제 이상의 윤리 도덕과 우리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걸 흔들어 버리면 뭐 제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봐서 네, 예.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좀 긍정적인 면, 좀 웃을 수 있었던 장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좀 하고 계신데 네. 그런 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 웃음이 진짜 기분 좋아서 웃는 것보다는 실소죠. 썩소리가 그렇게 되는데 예. 전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일이 진행됐을 때 과연 이 정도까지 이쪽이 할까? 민주당 쪽에서 할까? 이재명 후보가 할까? 그랬을 때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독재라는 거는 먼 나라 얘기, 뭐 베네수엘라나 뭐 그런 쪽에 남미 쪽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독재라는 게 예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독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입법입니다.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입니다. 근데 이 선출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행정이나 사법의 영역을 입법 권력을 통해서 압박하고 그게 소위 말해서 법 위에 군림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독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일상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한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중도라고.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안타깝게도 본인이 가졌던 사법 리스크가 이게 현실화됐을 때는 본인이 자격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님은 제가 볼 때 자격 미달의 후보 아닙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대통령이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중지가 안 되면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됐으면 쉽게 말해서 너 지은 죄가 많아서 한 100대 맞아야 되는데 매를 맞아야 되는데 100대 맞을지 50대 맞을지는 따져보는 건데 이게 대법원에 다시 왔을 때 무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 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정정당당하다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면 사법부를 공격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협위원장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난 60일의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단일화 실패로 시작해서 단일화 실패로 끝난 국민의힘입니다. 대선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은 대선 후보를 소위 친윤 지도부가 하룻밤 사이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어요. 참 국민들은 기가 차고 당원들은 기함이했습니다. 결국은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버렸죠. 그러고 선거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어떠한 정책도 내보내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만 없으면 이재명만 사라지면 오로지 네거티브로만 일관했습니다.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에도 네거티브, 모든 시간에도 네거티브, 그리고 오로지 대안은 단일화 이거밖에 없었어요. 결국 단일화는 실패했습니다.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고 네거티브와 단일화만 보이는 선거 아니었냐. 저는 그 뒤에는 국민의힘이 선택적 정의가 국민들에게 왜 외면받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사자후를 갖다가 토해 주셨는데 왜 국민의힘의 그런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 전 여사의 소위 말해서 다이아몬드는 명품백은 주가 조작은 그거 특검하자고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비판할 때 만약에 전 정권에서 탄핵되기 이전에 또는 탄핵된 이후라도 김 여사의 부정부패 그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구속하고 재판하고 기소하도록 국민의힘이 요구했다면 아마도 국민들 중에 일부가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도 국민들에게는 선택적 정의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국민 다수의 선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가 결국은 반성과 사과 없이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득권, 소위 친윤 세력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했던 거를 국민들은 선거 기간 내내 똑똑히 봐왔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미래,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그런 대선이 아니라 친윤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입된 대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단일화 말씀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의 주요 키워드라고 한다면 바로 보수 단일화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불발이 됐고요. 어제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대구를 찾아서 연설을 마지막까지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현재 본투표가 진행 중입니다만 보수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사실상 지난 대선은 1대1 구도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선거였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보수 지역의 높은 투표율 그리고 결집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봐요. 반면에 이번에는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국민의힘에게 또 보수 세력에게 굉장히 안 좋은 구도로 선거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사실상 보수 후보가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보수 후보가 두 명인 상황이 됐어요. 결국은 보수가 단일화를 못한 결과론적이지만 그럼 왜 단일화를 못했냐? 단일화를 못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의 바다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날까지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당론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당의 중진 의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방 단속도 못하고 4분 오열돼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만 외치다 보니 결국은 실패한 거고 그것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의 분열, 그러니까 투표는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계엄과 내란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TK에서 80%의 득표를 할 것이다라는 목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협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보수의 표를 나눠 가질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쏠릴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는 힘들죠. 이미 네. 버스는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박상한 교수님이 후보로 나왔으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 과거의 문제와 현재 우리 목전에 둔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는 어떤 절실함이 사실상의 사표 방지 심리와 결부되면서 저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우리 후보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에게 당연히 이게 결집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졌는데 예. 제가 20일 동안 이제 거리에서 유세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한 주 한 주 나날이 가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천 지역에서 맞습니다. 활동하신 인천 거죠? 연수을이고요. 예. 제가 있는 곳은 송도인데 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를 해주시면서 또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좀 반응이 좀 날새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냥 별로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도 느끼는 겁니다. 민심이 변화하고 있고 거리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준석 후보가 가지는 그런 어떤 젊음과 어떤 변화에 대한 게 있는데 목전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를 막아보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전략적으로 좀 패착을 한 게 최근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어떤 취지의 글을 올렸냐면 내가 선거 보전할 수 있는 10% 15%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해달라 미래에 투자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계속까지 얘기했던 건 뭡니까? 네. 내가 김문수 후보보다 더 앞설 수 있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상 10% 15%를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3등 후보라고 자인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미래가 오기 전에 이미 목전에 둔 이재명 후보의 그 위험성,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됐을 때 그 위기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TK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가지는 표가 한계가 있을 거다 보고 만약에 우리가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상대 진영 민주당 후보로의 어떤 결집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3자 구도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비민주성과 비명 행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비명계 후보나 비명 지지하는 분들, 그다음에 외부로 나갔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들이 당연히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돕겠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를 해서 민주당의 표 중에서 우리 쪽을 차마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가 가져갈 것이고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자 했는데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 전통적인 지지자나 중도층은 또 우리를 지지할 거다. 그래서 저는 3자 구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패배의 어떤 구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민심의 어떤 그 위대함이 저는 현실적으로 좀 드러날 거라 보고 잠깐 제가 2016년도 총선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3자 구도였습니다. 예. 그때 새누리당이 굉장히 다 될 것처럼 조화라 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때 진박공천도 하고 옥새를 가지고 또 김무성 후보, 대표가 또 지방을 가고 그래서 희화됐습니다. 예. 근데 결과가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이었습니다. 한석 앞섰죠,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3자 구도 속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오만하고 절실함의 어떤 승부 속에서 오만함의 그 틈을 절실함으로 얼마나 파고들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 대선에는 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그러니까 있는 단순하게 구도라는 거 봤을 네. 때는 1대1 구도가 쉽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누가 절박하고 누가 상대가 오만했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 이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들에게 계속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허망함과 열패감과 그런 패배감을 굉장히 의도치 않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거리에서 외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절박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그렇습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공감의 문제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여론조사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민심은 실제 투표를 통해서 평상시 여론조사에서 담겨지지 않은 민심의 그 위대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대선 기간 중에 뭐 토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기도 했고 또 TK 새로운 보수의 재편을 많이 외쳤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번 대선에서 얻고자 하는 것 어떻게 있다고 좀 보세요?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했던 이유는 저는 뭐 첫 번째로는 소위 말해서 계엄과 내란에 대한 반성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 이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정당을 그러면은 보수 세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결국은 보수의 미래로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소신 그리고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그런 장으로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에 미래를 여는 대통령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그런데 지난 3번의 TV 토론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 연금, 신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과거만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지금 보수가 저는 빨리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견제받지 않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지고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보수가 건강한 세력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준석 후보라고 봐요. 그런데 미래의 비전을 갖다가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면은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다.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다 포함해서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보수가 건전한 세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국민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것도 좋고 네. 욕하는 것도 좋은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일상으로의 복귀와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이렇게 들어줄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 점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아쉬운 보수 후보들의 이번 지난 TV 토론 아니었냐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죠.